저도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요. 공정에 대해서 이 감독이 정말 많이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은 되게 웃긴 게 이 게임 전체를 보잖아요. 하나도 안 공정해요. 극 중에서 한편 요거 하나는 공정하네 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요즘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넷플릭스가 83개국에 방영이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83개국을 다 한 번씩 1등을 찍었대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요.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드라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여러분과 함께 책으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신 후에 함께 우리 생각해 볼 만한 주제와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나서 너무 추억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요걸 만들어 봤어요. 달고나. 달고나를 만들었는데 보이시나요? 저는 죽었어요. 이미 달고나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만든 황동혁 감독이 이 드라마를 만들 때 계급적인 측면,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 계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천착을 했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 프랑스 르몽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오징어 게임이 기생충이랑도 굉장히 결이 좀 비슷한 게 있다. 어떤 계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동의를 했었는데 이 감독이 정말 조금 직접적으로 이 주제의식을 드러낸 게임이 특히 저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오징어 게임 보다 보면 대부분 다 우리 어릴 때 해봤던 전통 게임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그 다음에 구슬치기, 뭐 정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많은 게임 중에서 딱 하나 우리가 정말 어릴 때 해보지 않았던 게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리다리 건너기입니다. 전통 게임이 아닌데도 꼭 이 게임을 넣었던 것에는 감독이 굉장히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유리다리 건너기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유리다리 건너기가 한쪽은 강화 유리로 돼 있고 한쪽은 그냥 일반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8쌍의 다리 중에서 강화 유리만 골라서 이제 걸어서 상대편으로 가야지만 우승을 하는 룰인 거예요. 근데 이 룰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내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더라도 앞쪽에서 이제 1번, 2번, 3번을 내가 뽑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확률상 이게 내가 건널 수가 없어요. 게임 자체의 룰이 뒤쪽의 순서를 뽑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쪽의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면 그거를 보면서 뒤쪽의 순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여기서 죽었으니까 반대편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받은 사람들은 앞부분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조금 더 운이 좋아서 좋은 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앞에서 먼저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렇게 굉장히 공정한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리고 굉장히 어떤 여러분 노력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다리를 건넌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운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 게임이 끝나고 나면 쌍문동의 자랑, 조성우와 이제 성기훈이 둘이 막 싸워요. 그걸 하고 나서. 그래서 성기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그렇게 그 사람 밀면 어떡해. 우리가 어쨌든 건너온 거 앞 사람들 덕분이잖아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서울대 출신의 조성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남은 건 그 사람 덕분이 아니고 내가 죽어라 노력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유리다리 건너기 같은 게임에서 혹시 여러분은 앞쪽에서 건넌 사람이었습니까? 뒤쪽에서 건넌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앞쪽에서 건너게 되었다면 혹시 여러분이 운이 없었던 것을 노력의 부족, 능력의 부족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또는 반대로 여러분이 뒤쪽에서 다리를 건넌 사람이었다면 혹시 여러분이 그 다리를 다 건널 수 있었던 것을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야 라고 착각하진 않으셨어요?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공정에 대해서 이 감독이 정말 많이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말도 사실은 되게 웃긴 게 이 게임 전체를 보잖아요. 하나도 안 공정해요. 1도 안 공정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아무리 공정이라고 하지만 일단 제일 처음에 이 1번으로 참가한 오일남 할아버지가 그 게임에 참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공정할 거면 그 게임의 룰을 다 알고 있는데 게임에 참가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만약 참가를 했더라도 구슬치기에서 졌을 때는 죽었어야죠. 하나도 안 공정한 거죠. 왜 누군가한테는 그 룰을 적용해주고 누군가한테 그 룰을 적용 안 해줘요. 그리고 줄다리기도 사실은 공정한 게임 같지만 노약자나 여자한테는 어쨌든 불리한 게임인 거죠. 제가 실패한 달고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나갔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저는 1단계에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삼각형을 뽑은 사람과 우산을 뽑은 사람 차이에는
엄청난 능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운의 차이가 굉장히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극 중에서 한편 요거 하나는 공정하네 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극 중에서 상금이 456억이잖아요. 근데 그 상금이 왜 책정이 됐냐면 인당 1억씩의 상금이 책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남 할아버지도 1억이고 성기훈도 1억인 거예요. 목숨값이 1억이라고 책정된 건 어쨌든 공정하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현실과 달리 사람들의 목숨값은 그렇게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신작 생명가격표라는 책이 있었어요.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통계 전문가이자 보건경제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목숨은 지금도 매겨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매겨지고 있어요. 인종, 성별, 빈부, 나이, 소득에 따라서 생명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숨값은 얼마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겠지만 인간의 생명에는 일상적으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격표는 우리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내 차와 같이 박은 차가 VIP야. 근데 병동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누가 그 병실을 차지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가격표는 우리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격표는 투명할 수도 없고 공정할 수도 없어요. 당연하겠죠. 어떻게 공정하게 매겨지겠어요? 최대한 공정에 가깝게 전문가들이 매긴다고 매기겠지만 생명값이라는 게 공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크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낮게 가격을 책정받은 것도 억울한데 가격이 낮기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이슈가 있었어요. 그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물류창고에는 2012년까지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기절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열사병으로. 근데 경영진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여름에 몇 명 쓰러지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보내거나 정말 잘못됐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몸값을 계산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우리가 들겠지? 근데 우리가 에어컨을 물류창고에 설치를 해서 에어컨 비용을 계산을 했을 때 뭐가 더 이득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경영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더 이득이었다? 이렇게 몸값 싼 사람들보다 에어컨님의 몸값이 더 비싸다. 전기세 값이 더 비싸다. 이렇게 해서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2012년까지 계속 에어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15명의 노동자가 계속 쓰러져 나간 거예요. 그 앞에 앰뷸런스는 항상 이제 배치가 돼 있었던 거죠. 사람이 쓰러지면 앰뷸런스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기사화가 되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에어컨보다 어떻게 전기세보다 사람 목숨이 더 싸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제서야 아마존에서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죠. 만약에 경영진들이 거기서 일을 했어. 그럼 에어컨 설치 안 했겠어요? 아무리 계산을 했어도? 아무리 통계를 해도 우리 연봉보다도 에어컨이 더 비쌌었어도 그랬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몸값은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책정되고 있고 그 몸값에 따라서 낮은 몸값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위험에 처해진다는 거죠.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몸값이 싸기 때문에 몸값이 싼 사람들에게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더 위험한 일, 더 더러운 일, 더 힘든 일. 그러니까 한 공장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장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사람, 이 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몸값이 제일 낮은 하청 노동자가 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문제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의 목숨값이 매겨지고 그 목숨값은 공정하지도 않은데 그게 공정하지도 않은 목숨값을 받아든 사람은 더 큰 위험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한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만약에 갑자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한 고등학교에 3학년 1반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반 전원이 사망했어요. 근데 이제 보험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았을 때 1등급이었던 친구들은
앞으로 대학에 가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1등급인 친구들에게는 1억을 지급하겠습니다. 2등급인 친구들에게는 8천만 원을 제공하겠고요. 9등급인 친구들에게는 2천만 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동의할 수 있나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성적으로 사람 목숨을 값을 매겨?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연봉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불행하게도 이런 가격표는 불공정하지만 경제, 법, 정책, 인간의 행위에 모든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젠더,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생명 가격표는 노인보다는 청년의 생명이,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의 생명이, 흑인보다는 백인의 생명이, 외국인보다는 미국인의 생명이,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의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9.11 테러의 희생자 가족 중에는 보상금으로 25만 달러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의 30배에 달하는 700만 달러를 받은 가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정말 공정한가요? 그리고 이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져야 되는지 우리는 함께 논의해야 하고 공정하다는 거는 있을 수 없으니 어떻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나아가야 할까? 생명값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매겨야 되는 거야? 아니 공정하게 매길 수라도 있는 거야 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해야 된다. 어떤 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통계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책이 굉장히 이렇게 막 술술 읽히는 가독성이 높은 책은 아니에요. 읽다 보면 조금 어렵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책의 주제의식을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곰의 부탁이라고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 진형민이라는 작가님이 청소년 소설을 썼어요. 생명 가격표에서 높은 금액을 받지 못할 만한 어떤 청소년들을 이 소설에서 그려두었어요. 그래서 난민이라든지 배달하는 노동자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그렸어요. 이 소설 속에서. 근데 이 소설 속에서 배달하던 아이가 사고를 당해요. 함께 배달하던 친구가 그 아이의 죽음을 회상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이 생명 가격표에서 이야기하는 핵심과 좀 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고 당한 친구가 정연이에요. 지난번에요. 제가 정연이랑 둘이 이런 얘기는 했어요. 딴 애들은 몇 년 다 지나면 다 대학 가서 여기 없을 텐데 우리는 그때도 이 시간에 여기서 배달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예전부터 느꼈는데요. 사람들이요. 좀 잔인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잘못되면 아이고 아깝네 어쩌네 난리를 치면서 우리 같은 애가 잘못되면요. 보험금 얼마 받았냐? 아유 그래도 부모한테 효도는 하고 갔네? 이래요. 정연이가 공부 잘 못한 거 맞고요. 남들 공부할 때 배달 다닌 것도 맞는데요. 그래도 저는 정연이가 아까워요. 걔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미치겠어요. 저는요, 정연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생명값을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가? 그 오징어 게임도 보면 VIP들은 너무나 인간의 목숨을 장기판의 말처럼 게임판의 말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정재 그래서 외치잖아요. 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명 가격표를 매겨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생명 가격표 앞에서 동의할 수 있을까요?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우리는 오징어 게임 속에 말이 아니야 라고 소리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어떤 화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좋은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